제 오늘 발표 주제는 에너지 저탄소화와 미세먼지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면 그 대기오염 물질도 감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수적으로 감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부수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미세먼지의 장기적인 해법은 에너지 부분의 저탄소화인데 지금 2050년, 이제 2030년 국가 감축 목표는 좀 설정이 되어 있고 2050년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우리가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그 양수길 회장님께서도 보여주셨던 그림인데요. 그 2016년도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에너지와 대규모 오염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대기오염 물질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낙스는 99% 이상이 에너지 연소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와 같은 경우에는 85% 이상이 발생한다고, 에너지 연소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계산 우리나라에서는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싹스와 낙스는 99%, 98% 중첩된 배출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한 70%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에너지 연소 말고도 어떻게 보면 제가 대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도로의 타이어라든지 브레이크 마모, 그다음에 건설 현장, 나대지 미세먼지도 포함 여러 가지 먼지들 이제 그 다른 배출원들도 일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면 대기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했는데, 분석 도구는 오스트리아의 이아사라고 국제적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실가스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대기 정책을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게인스 모형이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거기서 근무할 때 한국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인스 코리아 버전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에너지 시나리오는 두 개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BAU 시나리오랑 그 다음에 450 ppm 시나리오를 반영을 했고, 이 결과는 사실은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정책 시나리오는 current legislation, 그러니까 현재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 현재 정책의 강도가 그대로 유지됐을 때의 시나리오랑 그 다음에 MFR, Maximum Feasibility Reduction 시나리오, 그러니까 대기 정책에서 현재 그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수명이 끝나면 비용에 상관없이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그런 시나리오 두 개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에너지 쪽 두 개 시나리오와 대기 정책 쪽의 두 개 시나리오를 조합을 해서 네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CO2 배출량을 보면 BAU 시나리오와 그다음에 450 ppm 시나리오는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70만 1억 7천만 톤 정도 그렇게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current legislation, 그러니까 대기 감축 정책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됐을 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기오염 물질이 감축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낙스 같은 경우
낙스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0%가량 감소를 할 수가 있고, 삭스는 20%가량 감소할 수 있고, 먼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배출원 중첩도가 약간 더 떨어지기 때문에 한 10% 정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 정책이 MFR로 굉장히 좀 강하게 돼가지고 그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역시 이제 절대량 수준에서는 감소를 하지만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아까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종합을 해드리면 그 에너지 시나리오 간에 온실가스 감축량은 1억 7,800만 톤인데 그때 낙스는 연간 최대 약 30만 톤 정도, 그리고 SO2는 연간 약 70만 톤 정도를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PM은 이제 상대적으로 뭐 배출량 절대적인 배출량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낮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이 이렇게 감축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CO2 톤당 감축한 CO2 톤당 계산을 해보니까 약 13,000원에서 21,000원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을 함으로써 그 대기 쪽에서의 비용도 13,000원에서 21,000원까지는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2012년도에 이하사가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에너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하나는 베이스라인, 하나는 미티게이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과 2050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국 보시면 SO2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낙스도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도 PM은 2030년에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랑 사실 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2050년에는 좀 더 많은 포텐셜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IEA에서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포함된 클린 에어 스트래티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아까 양 회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감축을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놓고 다른 걸 부수적인 편익으로 본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에너지 시나리오의 에너지만 감축하는 것에 비해서 10%만 투자비를 더 증가를 하게 되면 삭스는 50%가량 추가적으로 또 감축을 할 수 있고, PM이 굉장히 좀 강한데 PM이 약 4분의 3가량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 베네핏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온실가스 감축이 대기오염 물질로 별로 약간 다른 코 베네핏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스랑 삭스 감소에는 의미 있는 그런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PM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적인 1차 배출에서 약간 제한적인 영향을 보였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글로벌 분석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결국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차 생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지만 사실 2차 생성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O2 톤당 경제적으로 또 환산할 수 있는 환경 피해 비용 외에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13,000원에서 21,000원 이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대기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통합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 1차 생성에 대해서는 아까 뭐 반기문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단기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차 생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저탄소화 관점에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2050년까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파리 협정에서는 전 지구적인 온도 목표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하면서 1.5도까지 1.5도 수준까지는 유지하자, 이렇게 파리 협정에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그래서 NDC를 목표를 설정을 했고, 이게 또 그 전 지구적 목표 달성과 부합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5년마다 진전도를 체크하는 이제 글로벌 스톡테이킹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다시 국가별의 NDC를 갱신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별로 장기적인 어떤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파리 협정에서는 2020년까지 국가별로 2050년 그 로우 에미션 디벨롭먼트 스트래티지를 수립해서 제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도에 그 2050 스트래티지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 주도로 해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초안 작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내년 하반기에 제출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2050년 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텀업, 상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탑다운 방법은 글로벌 감축 목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도시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글로벌 카본 버짓이 어느 정도인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별 에포트 쉐어링 룰에 따라서 국가별로 내셔널 카본 버짓을 할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별 어떤 모형화 작업을 통해서 국가별 내셔널 패스웨이를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업 과정의 문제점, 불확실성은 뭐냐면, 우선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카본 버짓 자체도 아직은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카본 버짓을 국가별로 나눌 때 이게 그 합의된 그런 룰은 없는 거고, 이제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룰들을 적용해 보지만 사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국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그 상향식 접근은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그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비용 수준까지 결정을 해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설정을 하면 결국 전 지구적 목표와의 불일치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결국 그 하향식 방법과 상향식 방법을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국가한테 요구되는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감축 잠재량을 분석을 해보고 이게 좀 미진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고민해서 반영을 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번 수행해 본 게 그 양수길 회장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DDPP 그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제프리 삭스랑 같이 하셨던 DDPP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주요국 그 연구자들이 모여서 결국 이제 내셔널 모형을 가지고 각 국가의
감축 잠재량을 분석했는데 또 같이 모여서 각 국가별로 어떤 에포트 수준에 대해서 비교도 하고 또 종합했을 때 그 글로벌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수준을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그게 부족할 경우는 다시 활류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을 반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도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그 연구를 결국 종합해 놓은 것은 IPCC 리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발표된 제5차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그 2도시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10년 대비해서 40% 내지 70% 정도 감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IPCC 보고서가 거의 7년마다 발간이 되는데 2007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2000년 대비해서 50에서 85% 정도 감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결과를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그 어넥스1 국가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1990년 대비해서 80에서 95% 정도 감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UNFCCC 웹사이트에 11개 국가들이 그 2050년 전략을 지금 등록을 했는데 그 국가들이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섬나라 국가들 피지와 마샬 아일랜드는 1.5도 목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C가 최근에 그 1.5도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에서는 2050년까지 넷 제로 배출량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나라 국가들은 0%고 선진국들은 아까 IPCC 보고서 4차 보고서에서 그 공고한 80에서 95% 범위 안에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범위에서 가장 낮은 80%를 설정을 했고 이제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5% IPCC 보고서 그대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 2050년 전략에 대해서 보고서는 발간하진 않았습니다만 3년 전에 2050년 목표 배출량을 80% 감축을 하겠다. 대신 기준 연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2050년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감축력도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그 유연성을 부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멕시코는 2000년 대비해서 규벤 협상에서 비슷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는 2000년 대비해서 50% 감축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표 수준은 그러면 사실 이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기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저희 만약 우리가 또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가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글로벌 감축의 평균 2000년 대비해서 2010년 대비해서 40에서 70% 감축 그 범위에서 고려를 하는 건 어떤가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0년에 6억 5,700만 톤인데 우리 2030년 목표는 5억 3,400만 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로 하면 약 2050년에 약 4억 톤, 70%까지 감축을 하면 약 2억 톤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 범위에서 국내 감축 잠재량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적절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목표에 대해서도 뭐 강화하는 걸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내 감축으로도 다 하지 못해서 사실 해외 감축분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목표는 다시 설정하는 것보다는 착실하게 이행을 하는 게 현 단계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본 액션 트래커가 우리나라랑 중국을 불량 국가로 구분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그 2도시 목표를 우리가 뭐 카본 액션 트래커의 계산법에 의하면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거티브 에미션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그리고 카본 버짓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고, 그리고 공정성을 굉장히 강한 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출 비중과 그다음에 제조 비중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좀 레이팅을 좀 안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금까지는 이제 대외적인 요구 사항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감축 잠재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베이스라인을 내두고 가장 이상적인 건 이제 블루 시나리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나리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고, 그 결론은 2010년 대비해서 약 33% 정도 감축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물론 여기에는 현재 가용한 기술들만 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CCS라든지 굉장히 좀 신기술의 그 컨트리뷰션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가용한 기술들만 고려했을 때는 대외적인 요구 사항과 우리 감축 잠재량과는 갭이 지금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효율 수준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당연한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갭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결국은 신기술의 일부 기대를 걸 수가 있는데, 또 포항의 그 지열 발전과 뭐 CCS 프로젝트가 자초된 걸 보면 사실 어떤 그 신기술의 어떤 리스크도 사실 존재하는 것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사실 혁신적인 지금보다는 더 강한 수요 관리와 어떤 구조 변화가 좀 동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수요 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그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 체계, 시장 체계 이런 제도들도 다 바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50년 LEDS를 내년에 우리가 제출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숫자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전이랑 어떤 정량적인 모습, 그런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그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아직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잘 만들어서 제출을 하더라도 2050에 대한 연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비전을 계속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꾸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학기